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사슴들이 아이들과 교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진 겁니다. 하지만 15년 경력의 미국 기자 소피아 로렌스는 코웃음을 쳤어요. 또 아시아식 쇼겠지. 어디 한번 속여보라고. 그녀는 서울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병들게 한 한국에 대한 20년 묵은 분노를 품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숲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장면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7살 소녀가 떨어뜨린 토끼 인형을 사슴이 직접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한 거죠.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눈물을 터뜨리며 카메라를 내려놓았고 급기야 조국 미국을 떠나 서울에 정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런던, 베를린, 시드니까지 서울숲 모델을 도입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외국인 기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로렌스입니다. 미국에서 도시개발 비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죠. 파리 국제생태 컨퍼런스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2시 컨퍼런스 홀에는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마침 한국 대표단이 발표 순서였죠. 김도현 박사라는 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전형적인 관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만나온 개발업자들과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환경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서울숲 복원 프로젝트 소개가 시작되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에드워드 로렌스, 제 아버지는 20년 전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질환에 걸렸습니다. 매연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결국 55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셨죠.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무분별한 개발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나라였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환경도 사람의 생명도 희생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병실에서 제 손을 꽉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모습이요. 김 박사가 서울숲의 녹색 사진들을 보여주자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울은 콘크리트 정글인데 이런 거짓 홍보를 하다니요.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홀에 다른 참석자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독일 대표, 브라질 대표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호흡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서울이 어떤 곳인지 모르냐고, 콘크리트와 매연으로 가득한 도시 아니냐고 말이죠.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이크도 없이 소리를 질렀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김 박사는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제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나라에서 감히 저에게 와보라고 하다니요. 모욕감마저 들었어요. 제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제 감정을 이해한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던 모습을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생생했어요.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의 감촉도 기억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거짓된 환경 홍보를 세상에 고발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버지를 병들게 한 그 나라의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이에요. 제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속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아파트 단지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죠. 아버지가 일하던 그 공장 지역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숨쉬기가 힘들다고, 공기가 독이라고 하셨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출국장을 나오자마자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제 다큐멘터리 제목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숲의 허상이라고요.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복수였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룸미러로 저를 보더니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숲에 가느냐고, 거기서는 아이들이 사슴과 친구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구나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매연을 뿜어내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료 마이클 스콧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함께 일하는 기자였거든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마이클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넌 한국에 세뇌당할 거라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오히려 각고를 다지게 만들었어요. 절대 속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사실만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직업적 신념이 흔들릴 리 없었거든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한국의 환경 정책이 모두 쇼라고, 실상은 여전히 공회투성이라고 말했어요. 서구 언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개발 독재 시절부터 환경을 파괴해온 나라 아니냐고, 지금 갑자기 친환경 국가 행세를 하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조롱했죠.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어요. 마이클의 말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 언론계의 시각이 일치한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였거든요.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더욱 결연해졌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거짓 홍보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제가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또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손에 든 카메라가 진실의 무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의 공기를 기억해요. 확실히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음도 끊이지 않았고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병들게 한 그 공해가 여전히 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기침을 하시다가 피를 토하셨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카메라를 점검하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숲이라는 곳이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연출된 공간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에 서울숲에 도착했어요. 일부러 이른 시간을 택했습니다. 연출이나 조작이 없는 날것의 모습을 포착하고 싶었거든요. 공원 입구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로 말이에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결정적 증거를 찾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첫 10분 동안은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도시 공원처럼 보였습니다. 조깁된 산책로와 벤치들, 가끔 지나가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공간에서 야생동물이 살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환경 홍보는 거짓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뭔가 달랐어요. 더 우아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카메라 줌을 최대로 당겨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혹시 공원 관리자가 동물 모형이라도 설치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사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였어요. 어미 사슴과 새끼 2마리가 함께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이 떨려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분명 어딘가에 트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슴들은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새끼 사슴들이 어미 주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장면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다니요. 제가 준비해온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한 발걸음으로 제 옆에 다가와 서더니 사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15년 전부터 복원해온 결과라고 과학적 데이터와 기록이 모두 남아있다고 설명했어요. 제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일까 하는 의심과 함께 말이에요. 박사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박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토양 개선 과정, 식생 복원 단계,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 계획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 과정까지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더군요. 각 단계별로 사진과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일까요? 의심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사슴들이 그 의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제 철거 대신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기업과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폭력적인 개발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주민 설명회 기록, 합의서 사본, 보상 내역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계획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확고했던 믿음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서울숲 중앙광장 근처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작은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털로 만든 귀여운 인형이었죠. 아이가 그 인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진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한소미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입니다. 소미는 토끼 인형과 함께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마치 인형이 진짜 살아있는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토끼야, 우리 같이 산책하자고 말하면서 깔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순진무구했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형이 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토끼 인형이 숲속 깊숙한 곳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소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인형을 찾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덤불 사이로 굴러 들어가 버렸거든요. 소미 엄마 윤예진 씨가 당황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깊숙한 곳이었거든요. 소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혹시 제가 들어가서 찾아줘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순간이 시작된 거죠. 숲속에서 한 마리 사슴이 조용히 나타났어요. 어미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토끼 인형 근처로 다가가더니 코로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 올렸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소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슴이 소미 앞까지 와서 인형을 바닥에 놓았어요. 소미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슴과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혜진 씨도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아름다운 교감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런 순수하고 따뜻한 장면이 연출될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윤혜진 씨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서울숲은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슴들이 사람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떨어뜨린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다친 새를 보호해주는 일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사슴은 잠시 소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미는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사슴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따뜻한 장면이 연출된 것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확고했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토끼 인형을 가져다 준 사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장면이 연출된 것일 리는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수한 교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과 지금 보는 현실 사이에서 혼란이 왔어요. 정말 한국이 변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도현 박사를 다시 만났어요. 저는 서울숲 복원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사는 기꺼이 모든 자료를 공개해줬어요. 15년 전부터 시작된 복원 계획서부터 시민 참여 기록까지 말이에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강제 철거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사는 저에게 복원 전후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정말 콘크리트로 뒤덮인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장과 주차장뿐이었죠. 매연이 자욱하고 회색빛만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 공간으로 변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시민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들도 적극 참여했다는 점이었어요.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환경 복원에 투자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런 폭력적인 개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던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마이클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박사는 시민 참여 과정도 보여줬어요.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과정, 보상 협상 내역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투명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서울숲을 관리하는 시민들을 만났어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와서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돌본다고 하더군요. 정부나 기업에서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선 거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슴들이 사람을 무서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민들이 꾸준히 보살피면서 지금처럼 친근해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이들과의 교감은 정말 특별하다고 했어요. 사슴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토끼 인형을 가져다 준 그 사슴 말이죠.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서울숲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단순히 동물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로 모니터링한다고 하더군요. 동물들의 건강 상태, 서식 환경, 생태계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고 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변한 거였어요. 아버지 세대의 아픈 기억과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가져온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라고 말이에요. 제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분노와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울숲을 다시 찾았어요. 야간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낮에 본 것들이 착각이었을까 하는 마지막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생각보다 상쾌했고 도시 소음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밤 10시쯤 되었을 때 한 시민이 사슴 먹이를 가져왔어요. 저는 아하, 역시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민이 그를 제지했어요. 야생동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자연 생태계를 해친다고 설명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시민은 저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서울숲에는 과학적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스마트 센서로 동물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하더군요. 시민들도 교육을 받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동물들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스마트 센서들을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움직임, 건강 상태, 서식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데이터가 연구소로 전송되어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첨단 생태 연구소였던 거죠.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슴의 이동 경로, 건강 지수, 번식 현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숲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환경 관리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이클 스콧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한국이 정말 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넌 완전히 속았다고, 그들의 홍보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서구 언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은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사슴과 아이의 교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과학적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마이클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내가 틀렸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사슴 한 마리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낮에 토끼 인형을 가져다 줬던 그 어미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진짜 기적의 공간이었다고요.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슴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야생동물이 사람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숲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은 정말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아픈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제목도 바꿨어요. 서울숲의 허상이 아니라 서울숲, 사람과 자연의 약속으로 말이에요.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도 이런 변화를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김도현 박사가 국제 기자회견을 열어준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할 기회를 준 거죠. 전 세계 언론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비판하려고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옹호하는 증언자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양심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마이클 스콧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그런 증언을 할 거냐고,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서구 언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본 것이 진실이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원함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오후 3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토끼 인형을 가져다 준 사슴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김도현 박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처음에는 서울숲을 비판하려고 왔지만 직접 경험한 후 완전히 달라진 관점을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쇼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사슴과 아이의 교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과학적 관리 시스템, 합의를 통한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기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더니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말 연출이 아니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절대 연출이 아니라고, 제가 20년간 품어온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로 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딛고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입장을 바꾸게 되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진실 앞에서는 개인적 감정을 접어야 한다고, 기자로서의 양심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도현 박사가 제게 제안했어요. 서울시립대 초빙연구원으로 합류해서 서울숲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사명은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도 이런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무덤에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아픔이 더 나은 한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20년간 품어온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대신 희망과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년이 흘렀어요. 제가 증언한 기자회견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서구 언론들도 직접 취재팀을 보내 확인한 후 놀라워했어요. 서울숲 모델이 정말 기적적인 성공 사례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도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서울숲, 사람과 자연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해외 도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런던시가 제일 먼저 서울숲 모델 도입을 선언했어요. 템스강 주변 공업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도 뒤따랐어요.
동서독 분단의 상처가 남은 지역을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드니, 토론토, 암스테르담까지 줄줄이 서울숲 모델 도입을 선언했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멸종 위기 동물들의 회복 소식이었습니다. 런던의 새로운 생태공원에서는 50년 만에 비버가 돌아왔다고 해요. 베를린에서는 멸종된 줄 알았던 유럽 늑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코알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모두 서울숲에서 배운 과학적 관리와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김도연 박사는 이제 세계적인 생태학자가 되었어요. UN 환경계획에서 특별 고문으로 초빙했습니다. 서울숲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거죠. 박사는 제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의심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새로운 철학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서울시립대 초빙연구원으로 일하며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학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매주 서울숲을 방문하는 해외 시찰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그들도 직접 사슴과 아이의 교감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해요. 특히 토끼 인형 사건은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소미도 이제 9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토끼 인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마이클 스콧도 결국 한국에 왔어요. 끝까지 의심하던 그였지만 직접 서울숲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더군요. 지금은 미국에서 서울숲 모델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뉴욕 센트럴파크를 더욱 진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몸소 깨달았다고 했어요. 오늘도 저는 서울숲 벤치에 앉아 있어요. 1년 전 그날처럼 한소미가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토끼 인형을 안고 있네요. 사슴들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어미 사슴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증오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의 변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으니까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아픔이 한국을 변화시켰고 이제 그 변화가 온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이 세계 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정말 변했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존의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저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오히려 기뻐요. 진실은 언제나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서울숲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변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바뀐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